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금요일의 과학타치 대전에서 방송을 하게 된 한국기계연구원의 김한도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혁신기술 자연에서 답을 찾다,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대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런 그 미래혁신기술 자연에서 답을 찾다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계획인데요. 자연과 자연 생태계가 뭔가, 또 코로나를 비롯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자연모사 기술이란 뭔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으면 우리 기계연구원에서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에서는 BC 6세기경에 노자가 도덕경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천지인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의미의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연이라는 말이 바로 들어오면 편안하고 또 친근하고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겁니다. 또 라틴어로는, 영어로는 네이처라고 하지만 어원을 찾아가 보면 나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을 살펴보면 본질적인 성질이다, 그리고 타고난 성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그림 또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구죠. 지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또 작은 구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또 약간 큰 구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대면으로 여러분들께 이게 같이 강연을 하게 되면 이 퀴즈로 내드려야 되는데 하는 수 없이 제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 지구에 비해서 아주 조그만 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모아놓은 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자, 오른쪽 거는 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바로 공기의 양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림 한 장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한 장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틀리나라고 혹시 궁금해 하시면 나중에 꼭 계산을 해 보십시오. 지구의 직경이 12,000km쯤 되고요. 요 물량이 1,390km입니다. 직경이. 공기는 1999km로 비율로 따지면 요만큼이 딱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물은 바다 깊이의 평균 깊이로 해서 육지와 바다를 나눠서 계산해 보면 약 깊이가 3k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기는 지상으로부터 약 8km 정도의 대기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정도 양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이 소중한 자원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자연 자원이 소중한가를 이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뭔지 다 이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폭탄먼지벌레라고 하는 곤충이죠. 그래서 자기 몸속에서 뭔가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게 바로 80도나 90도 정도 되는 아주 뜨거운 걸 뿜어내서 먹잇감을 잡거나 또는 적을 퇴치하는 데 쓰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악도 재미있죠. 무리를 걸어가는 도마뱀에서 일명 지저스 도마뱀, 예수 도마뱀이라고 하죠. 얘는 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런 결과 발바닥에 물갈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발바닥이 물을 아주 싫어하는 초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이 젖지 않고 튀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식물 중에도 아주 독특한 식물 열매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국화쥐순이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열매 씨앗이 땅 위에 떨어져서 마치
이 화살 촉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땅속으로 파고드는 이런 모양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식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동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좀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런 국화쥐손이의 씨앗이 있습니다. 또 이질풀이라고 하는 또 꽃의 열매는 이게 마치 지금 아마 나레이션이 나올 겁니다.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마치 투석기가 날아가는 듯한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혁신 기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럼 몇 종이나 살고 있을까 궁금해하시죠? 여기 보시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요. 201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의 전 종을 합치니까 5만 종이 넘었습니다. 이 2만 종이 넘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동물이 150만 종, 식물이 한 50만 종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인들이 보통 식물이 더 많은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훨씬 동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열대지방이나 이런 열대우림에 가보면 곤충의 숫자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이만 해도 90만 종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5만 종이 넘은 요 정도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지구가 머지않은 미래에 이렇게 황폐화돼서 멸망하지 않느냐 이걸 많이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들이 또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 용량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산업화도 하고 또 공장도 짓고 뭐 이 도로도 내고 이러면서 자연 생태계를 훼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에다가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그걸 푸트프린트라고 합니다. 발자국을 남기는데 그 남긴 발자국이 지구 생태 용량을 넘어가면 이게 이제 지구가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상의 생태 용량을 인과 여기 사람이 남겨놓은 생태 발자국을 남겨둔 값이 바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값이고요. 거기에다가 365일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보면 4월 12일인가가 바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4월 10일 날 되면 1년치 쓸 생태 용량을 다 썼다. 그래서 제대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가 한 우리나라 같이 쓰려면 한 3개쯤은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걱정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또 인류세라는 얘기가 있죠. 지질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홀로세라는 건 알고 있죠. 예전에 신생대가 있었고요. 중생대가 있었고 또 고생대가 있고 선캄브리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홀로세 중에 약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를 인류세라고 또 새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게 지구 생태계에 끼친 심각한 자연 파괴로 새로운 지질 시대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지층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만 년 뒤에 봐보면 핵물질이 나올 거고 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 거고 또 콘크리트도 나오죠. 또 최근에 누구는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가 금방 분해되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인류세 2020년대 정도였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인류세나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죠. 바로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이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바로 박쥐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가 훼손됨으로써 박쥐와 인간
그리고 가축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가축이나 인간에게 전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박쥐는 왜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없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쥐는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날갯짓을 하는 생명체죠. 동물인데 날갯짓을 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려면 유해산소가 발생하고요. 거기로부터 세포가 또 손상이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질병이 발생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박쥐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염증 반응이 약하게 오고 면역 체계를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쥐의 면역 체계를 인간에게 좀 옮겨올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박쥐 몸속에는 밝혀진 것만 137종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생태계의 훼손에 따라서 인간과 박쥐가 가까워져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횡행하게 됐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밖에 뵐 수 없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시대와 전 시대, 후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극복된 다음 세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제 모든 사회가 바뀐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 건강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거를 그런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 초지능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가 이제 더 빨리 올 겁니다. 지금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우리 동양이 훨씬 더,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더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패권이 약간은 동양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 세계화 얘기가 안 됩니다. 뭐 해외여행 가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화보다는 지역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대가 올 거다 하는 게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자율자동차가 요즘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 다음에 증강, 가상현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접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뭡니까? 인공지능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사하는 게 인공지능이 되겠죠. 자율자동차는 뭡니까?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할 판단력과 또 지각력과 또 운동 능력을 바로 자동차에다가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지금 현실 감각을 가상으로 하거나 또 좀 더 증강시키는 이런 기술들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뭔가 자연, 인간 이런 것들을 다 모사한 거가 아닌겠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이세돌 프로가 알파고하고 바둑을 듀었죠. 결과는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한 판 겨우 이기고 네 판을 졌죠. 그런데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프로도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알파고가 은퇴한 이유는 상대가 없다. 68승 1패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튀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력을 얼마나 썼나 봤더니 우리 이세돌 프로는 하루에 밥 3끼 먹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력으로 환산하면 25와트 아워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슈퍼컴퓨터를 몇 대를 연결시켜서 돌렸죠. 거기에 쓰인 전력이 20만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차이가 몇 배가 나겠습니까? 얼른 계산이 안 되시죠. 1000만 배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어른과 아이의 게임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임이 있을 수가 없는 일방적인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AI가 뭐냐면, 물론 알고리즘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에너지를 가장 최적으로 쓰고 또 어떻게 작은 에너지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낼 것이냐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간 또는 자연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효율화된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또는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또 움직임 또 센싱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공학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게 바로 자연모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들여다보면 분명히 많은 답이 거기 존재할 거다. 어떤 답이 있을지, 왜 진짜 답이 있는지 예시를 제가 몇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자연모사 기술, 자연에서 답을 찾다, 그래서 이 책을 편찬했던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KTV에서 과학과 자연의 만남,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강연하는 내용과 이 KTV에 들어가셔서 과학과 자연의 만남, 자연모사 편을 보시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진행자도 있고요. 또 패널들이 여러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모사 기술이라는 게 바로 자연 생태계, 인간도 여기 포함됩니다. 자연은 물론. 자연 생태계의 기본 구조, 원리,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어서 공학적으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무슨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연모사 기술을 쓰는 거지, 그냥 뭐 재미삼아 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바로 자연모사 기술이고, 바로 고부가가치의 미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혁신적인 융합기술이다. 그래서 융합기술이라는 얘기는, 저는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만 기계공학만 해서 이 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또 생물학 하신 분들하고도 협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융합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흰개미집 모사한 건축물, 에너지를 쓰지 않고 냉난방하는 얘기 들어봤을 거고요. 혹동고래를 울퉁불퉁한 지느러미를 모사해서 이렇게 소음이 줄어드는 팬을 만든 거, 그다음에 청각기관을 모사한 감응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줄인 거, 그다음에 거미를 모사한 진동감지 센서, 그리고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입고 나온 수영복은 바로 상어 비늘을 모사한 수영복으로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용어로서 블루 테크놀로지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체 모방이나 생물 모방이라는 용어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환경부에서는 생태 모방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연모사 기술이 정말 혁신 기술인지를 하나 예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작게 보이는 거가 바로 상어의 비늘입니다. 상어가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데 물과의 유체 저항이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공학자들, 물리학자들, 아주 계산을 잘하는 수학자들이 다 모여서 만약에 유체 저항이 가장 적은 표면을 설계를 해봐라라고 그러면 어떤 표면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매끄러운 표면 외에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모르겠습니다. 또 웨이브 친 표면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어 비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표면의 모양은 공학이나 과학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상어 피부를 비늘을 표면을 보고 과연 우리가 계산으로 공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못 풀었지만 자연은 이런 현상, 또 이렇게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여기 연잎 효과라고 하는 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있죠. 토란잎도 있고요. 요것도 우리가 연잎을 깨끗하게 물방울이 젖지 않고 굴러가게 하려면 왁스 같은 걸 칠해주는 생각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연잎이나 토란잎을 보면 아주 나노 돌기나 마이크로 돌기가 아주 무수하게 많은 돌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서 이런 초발수, 물을 밀어내는 떼굴떼굴 굴러가게 만드는 특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연에 우리가 공학에서는 알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혁신 기술을 만들어가면 새로운 거를 또 앞질러 갈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집 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타이어 회사에서 터지지 않는 에어를 넣지 않는 타이어가 개발돼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양은 무늬는 바로 이런 기린의 무늬, 이걸 보로노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에 있는 현상이죠. 그거를 보고 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어 비늘을 모사한 거는 유체 저항도줄이지만 항균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 특성 필름으로도 쓰고요. 이건 물방울, 그 다음에 유리 표면에다가 물방울이 떼굴떼굴 굴러가게 만든 거가 또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는 그 태양광을 모아서 뜨겁게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거울을 배치하는 모양을 해바라기 씨의 이런 패턴을 보고 만들었다. 효율을 높였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건 벤츠 자동차에서 만든 컨셉트 카입니다. 이거는 거북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모사한 거고요. 요거는 물총새를 모사한 일본에 있는 고속전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방눈 효과라고 해서 나방눈은 반사가 안 됩니다. 반사가 안 되는 걸 유리판에다 적용을 해서 반사가 안 되는 유리를 만드는, 그 다음에 이런 모포납이라고 하는 아주 색이 영롱한 거가 보니까 색상을 가지고는 염료가 아니고 구조를 가지고 이런 그 색상을 냈다 해서 이걸 구조색이라고 또 하죠. 게코도마뱀 발바닥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게코도마뱀 발바닥에는 무슨 그 문어 빨판이나 이런 거나 뭐 끈적끈적한 거가 없이 그냥 반데르발스 포스라는 걸로서 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모사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기 재미있는 그 바이오닉 로봇,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박쥐 모양을, 박쥐를 똑같이 모사한 이런 로봇이고요. 요거는 잠자리 로봇입니다. 잠자리가 이렇게, 잠자리는 그 비행에 굉장히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정지 비행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로봇도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로봇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이언트 다큐멘터리, 영국에서 BBC에서 만든 건데요. 로봇을 실제 동물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생태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사생활을 엿본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로봇들의 응용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발전된 기술로서 거의 만들지 못하는 로봇은 없다. 대신 이 로봇을 어느 곳에다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오히려 더 공학자와 또 일반인과 또 사회과학자들이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과 자연과학과 인문사회와 예술가들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체모방 로봇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건가를 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건축물들에도 자연을 모사한 것들이 많죠. 조개 껍데기라고도 하고요. 호주 전통적인 돛담배의 돛을 모사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집을 모사한 북경에 있는 올림픽 스타디움이고요. 이거는 인간의 이 고관절 뼈를 모사한 이런 에펠탑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르마딜로를 모사한 글래스고우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그라다 패밀리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성당 내부를 보여준 거고요. 이거는 두바이에 있는 이런 그 인공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양한 분야의 건축물에도 자연모사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시간에는 저희 기계연구원에 제가 속해 있는 자연모사 응용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박눈 효과라고 해서, 나박눈은 천적으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서 눈에서 반쪽반쪽 반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나노스케일의 돌기들이 있어서 그런 걸 똑같이 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유리판을 했더니 반사가 안 되더라는 거.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가 물이 없는 데 생존을 합니다. 봤더니 등껍질에 물을 좋아하는 표면과 싫어하는 표면을 가지고 아침에 이슬을 모아서 생존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 귀에 있는 달팽이관을 모사한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연잎 표면에 초발소 특성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응용하는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는 다양한 표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기능들이 또 각각 다른 거죠. 이건 뭐 아까 초발수, 이거는 이끼는 친수, 이거는 아까 개코도마뱀 발바닥도 있고요. 이거는 소금쟁이 발바닥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비의 영롱한 색깔, 그 다음에 이건 모스아이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건 상어 비늘 등등. 이건 아까 사막 딱정벌레, 사막에 사는 샌드피쉬라고 하는 애들. 그 표면들이 다 각각 다르고요. 아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도토리 거위벌레라고 하는 곤충을 모사한 프로젝트를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라도 한 10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곤충인데요. 도토리에 구멍을 내고요. 나무가지를 자르고 하는 그런 기작을 아주 독특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응용할까 해서 쓰레기 매립지에 안정화를 위한 생태 모방 확공용 굴착 공법에 지금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거위벌레라고 하는 애를 찍어 보시면 재밌는 동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자연모사 기술이 오히려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북선이죠.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칠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 뭘 보고 모사를 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바로 용, 상상의 동물인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죠, 물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등에 뾰족뾰족하게 고슴도치를 모사한 거죠. 이 세 가지의 동물을 모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한글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실 때 한문을 이겨내고 또 외국의 다른 문자들을 다 이겨내는 방법은 뭔가 보편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발음기관을 모사를 했죠. 그래서 발음기관의 모습을 해서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은 뭡니까?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의 큰 이게 그 정의를 가지고 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 그 땅은 지구로 보는 거고 하늘도 있고요, 인간도 있고. 그래서 모음도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서 이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 무엇보다도 자연모사 기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으로 제가 자연에서 답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와도 좀 더 친숙하고 또 거기로부터 아이디어도 얻고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또 에너지를 적게 씀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좀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과학 기술이 또 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자연의 눈을 돌려서 또 새롭게 과학 기술 분야 또 어느 다른 분야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치 제가 멘트를 계속 아마 지금 이제 제 강의는 30분 강연이 다 끝났고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군요. 저는 한 분도 안 들어와 계실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어떤 답을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박쥐 이야기도 많이 써주셨고요. 박사님은 코로나 종식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드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이 분야에 연구를 하시고 또 직접 그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돼야 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신이 나오는 순간을 종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어느 대학교 학과가 어딜까요? 이런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여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 얘기를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시네요.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으시다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춤추는 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못지않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많은 앞서가는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로봇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로봇 다이나믹스에서 아까 뛰어가고 뭐 예전에 치타 로봇도 보셨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인이 개발한 핵심 책임자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로봇 공학자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로봇이 개발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말씀을 쓰신 분도 계신데요. 아마 로봇을 개발하는 분들, 또 운영해야 될 분들, 또 로봇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등등 하면 오히려 뭐 다 없어지지 않고 또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이 또 많기 때문에 꼭 이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모방한 기술이 생각보다 많네요. 신기해요. 오늘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또 좀 더 많은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포나비 말씀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거북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북선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보면 여수에 가면 그 모형을 만들어서 배 안에도 들어가 봤고요. 또 여기 국립과학관에 보면 모형이 와 있죠. 근데 그 모형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선조분들이 정말 뛰어난 감각으로 저런 거북선을 만들었구나 하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답하기 어려운 답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개인적인 질문도 주신 분이 계시네요. 기계연구원 입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주신 분이 계시네요.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해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계공학을 많이 아니고요. 재료공학 하신 분도 요즘 많이 오시고요. 전기 전자도 계시고요. 요즘 말씀드린 대로 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분들이 우리 기계연구원에도 와서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자연 생태에 관한 연을 시작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느낌이 그렇죠. 사람이 기계적이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학위를 할 때도 기계 부품의 수명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연구를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중간에 고무 연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근데 고무도 보니까 사실은 자연의 고무나무로부터 나온 천연 고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합성 고무는 사실은 천연 고무를 모사해서 같은 성질이 내게끔 만든 게 바로 합성 고무입니다. 그래서 합성 고무 얘기, 천연 고무 얘기를 좀 하다가 자연에 잠깐 제가 눈을 돌리게 됐고요. 우연한 기회에 자연 모사 또는 생체 모방공학이라는 용어로서 자료를 찾다가, 처음에는 이제 바이오미메틱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생체 모방이라고 아직도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 분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체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만 물론 모사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한글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늘과 땅과 인간,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거를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자연모사라는 용어를 2004년도부터 제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체 모방 또는 생물 모방,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만 모사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에서부터도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많다, 영감을 얻을 게 있다 해서 자연모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사기가 모기입을 모사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모기입의 구조를 처음부터 보고 주사기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진짜 모기의 입을, 주둥이를 모사를 해서 만든 주사바늘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모사를 한 거죠. 뭐냐면 모기가 우리 그 살갗을 물으면 너무 작은 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죠. 처음에 통증이 모르고 빼고 나갈 때 애들이 이제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없이 하는 주사바늘을 만들고 개발하는 그런 모사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연모사 기술은 어떻게 영감을 받고 또 기술로 연결시키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항상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지. 사실은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어떤 때는 정말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풀 한 포기를 보거나 또는 뭐 어떤 동물을 보거나 또 신기한 것들을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또 들여다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모사 기술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모든 거에, 자연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더 기울이면 거기로부터 많은 걸 또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거기로부터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얻는 것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또 인터넷상이나 또는 뭐 생물자원관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관 또는 뭐 생태원 이런 데도 들여다 보시면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또 더 올라온 게 있으신 것 같네요. 반려로봇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반려로봇이 인간만큼은 아니지만 반려로봇이라고까지는 아직 좀 못 미치긴 하지만요. 이를테면 노인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약간의 도움을 주거나 일어나고 앉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거랄지, 이런 반려로봇에 대한 연구는 지금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반려 로봇이 분명히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또
성심껏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완두킴으로 해서 WDKIM 하시고요. 골뱅이 하시고 kimm.re.kr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코로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